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1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의 손익계산서 항목 중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동되는 것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지 알아야 하는 문제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손실, 그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매출원가에 영향을 안 미치고 매출총액에도 영향을 안 미치고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안 미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번이고요. 손익계산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매출액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이 밑에 판매관리비, 제 판관비라고 쓰겠습니다. 판관비를 떼면은 여기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다가 밑에 영업 외 손익 항목을 가감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이 나오거든요. 법비 차감 전 순손익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을 차감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항목이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좀 암기가 필요한데요. 1번 당좌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고요. 2번 타임 발행수표,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보통예금, 당연히 맞고 4번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 이거는 아니죠.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요. 이 비유동 자산입니다. 1년 이후에 도래하잖아요. 보통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을 하려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면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3번. 다음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업무용 승용차 2천만 원을 취득하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거 약간 함정이 있는데요. 이거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업무용 승용차,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겠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 2천만 원이고요. 이 대변에는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급금 계정이 기존에 있었겠죠. 근데 선급금을 없애야 되는 처리니까 선급금 200만 원 없애고요. 나머지 이제 1,800만 원을 뭘 쓸 거냐 하는 것인데, 여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해서 지급어음 계정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미지급금 계정을 씁니다. 미지급금. 왜냐하면은 지급어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급어음이라는 것은 상거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품이나 원재료 이런 것들을 매입을 했을 때 쓰는 계정이거든요. 이거는 차량 운반군 유형자산이잖아요. 유형자산 같은 것을 취득할 때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을 쓰이지가 않죠. 이거 약간 함정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4번. 아래의 고정자산관리대장에 의하여 2022년 기말 결산 시 감가상각비, 이 제조원가 감가상각비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월월 계산하고 절사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일단 사용 부서 이걸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업부, 생산부 이렇게 나와 있죠. 제조원가로 인식할 것은 영업부 거는 인식하는 것이 아니죠. 제 생산부 것만 인식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취득일을 잘 보면 됩니다. 뭐 포터2 더블캡 이거 차량인데요. 취득일 2019년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죠. 근데 지금 2022년 기말 결산이잖아요. 그러면은 19, 20, 21, 22, 23년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월할 계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5년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그래서 구해보면은 취득가액 3천만 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잔존 가치가 500만 원. 그러면은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2,500만 원이 되고요. 이것을 단순히 5분의 1로 이렇게 나누면은 500만 원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은 영업상 목적으로 획득 또는 보유하는 것으로 물리적 형체가 없다. 맞는 말이죠. 물리적 형체가 있으면 유형자산입니다. 2번. 식별 가능성은 특정 무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식별 가능성에 대한 정의고요. 3번.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맞는 말이고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시가로 측정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측정을 합니다. 보통 다른 데들 무슨 공정가치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최초 인식 시에는 원가로 측정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의 계정별 원장을 분석하여 9월 1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지금 T계정이 나왔죠? 이거 정기한 건데 이것을 바탕으로 회계 처리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8월 1일자가 나와 있고 9월 1일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각각 제가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 1일 먼저 하자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거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이죠. 50만 원. 이게 상대 계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현금이라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의 50만 원에 대한 상대 계정. 그러니까 이 대변의 현금 50 이렇게 8월 1일 날에는 회계 처리가 된 거고요. 이제 9월 1일 걸 보면은 단기 매매 증권도 있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있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이 대변 쪽에 있죠. 단기 매 증권 저것도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도 현금이고 여기도 현금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도 대변에 나와 있죠. 처분이익으로 쓰겠습니다. 처분이익 10만 원. 이 상대 계정이 현금이고 이 50, 10만 원 둘이 더하면 60이잖아요. 60만 원. 이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가액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3번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7번. 아래의 붕괴를 각 계정별 원장에 전개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번이랑 7번이랑 어떻게 보면은 거의 유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T계정 또 나왔죠? 근데 이게 T계정 이렇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를 T계정에 전기하는 방식을 아셔야 합니다. 12월 1일에 급여 200만원, 뭐 대변에 미지급금 195만원, 예수금 5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각 계정별로 제가 T계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급여. 급여는 여기 보면은 차변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12월 1일에 일단 적어두고 미지급금하고 예수금이 상대 계정이죠. 그럼 둘 다 써줍니다. 미지급금 그리고 예수금. 근데 미지급금은 195만원 그리고 예수금 5만원이죠.
이런 식으로 T 계정에 전기를 하는 거고요.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금이 대변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다가 써줍니다. 대변에다가 12월 1일로 전기를 해주고, 상대 계정이 급여잖아요. 그럼 급여를 씁니다. 근데 여기 금액은 미지급금 금액을 쓰는 겁니다. 195만원. 그리고 예수금도 마찬가지 로직이죠. 예수금도 대변에다 쓰는데 급여니까 12월 1일에 급여라고 쓰시고 5만원이죠. 5만원. 이렇게 전기를 하고 이제 지문을 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예수금 계정이 일단 예수금이나 미지급금이나 전부 대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번, 3번은 다 틀렸고요. 그리고 미지급금 여기 12번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이라고 써져 있죠. 이거 틀렸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미지급금이고 12월 1일 대변의 급여 195만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다음의 계정 과목 중 계정 체계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1번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2번 자산 수중이익, 3번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4번 자기주식 처분이익. 여기서 딱 보면은 느낌이 오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정답입니다. 4번. 왜냐면은 1, 2, 3번 다 손익계산서의 그 단기손익 그 항목이에요. 그런데 4번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단기손익 항목이 아니라 자본 항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9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표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직접 재료비, 직전 노무비, 제조 간접비, 2번 단기총 제조원가, 3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 4번 제품 매출원가인데 제품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항목이고 나머지 뭐 1번, 2, 3번 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참고로 1번에 직접 재료비, 직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거 세 개를 합한 게 단기총 제조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0번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다품종 주문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은 개별원가 계산이다. 맞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게 개별원가 계산은 적합합니다. 그리고 2번 정유업, 재당업, 재분업은 종합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맞는 말이고요. 3번 건설업, 주문에 의한 기계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은 개별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4번 상대적으로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이 가능한 방법은 종합원가 계산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정확한 것은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1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사실 이 재료비 관련 내용은 여기 문제와는 별로 관련 없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한대요. 뭐 기초제공품, 단기완성품, 단기착수, 기말제공품 나와 있죠. 이거는 보통 전형적으로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가공비만 하겠습니다. 가공비 이렇게 쓰시고요. 위에는 기초, 이 기초라는 건 기초 제공품 수량을 의미하는데 기초가 400개죠. 이게 평균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이랑 달라요. 선입선출법인 경우에는 여기 완성도 20% 이걸 고려를 해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하는데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기초 제공품 이 수량을 전부 다 넣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니까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기초는 400,
완성도는 20%라고 써있지만 평균법이기 때문에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착수 완성. 단기 착수를 했는데 완성한 게 수량을 어떻게 구하냐. 일단 단기 완성품 수량이 800개잖아요. 근데 보통 종합원가 계산은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이 400개니까 400개가 완성이 됐죠. 단기 완성품 수량이 800개니까 단기 착수를 해가지고 완성한 것은 400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기말이죠. 기말 제공품. 그런데 기말 제공품은 단기 착수 수량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450개. 450개 중에서 단기 착수를 해서 완성한 게 다시 400개니까 기말 제공품은 50개가 됩니다. 여기 기말 제공품 수량이 나와 있지만 안 나와 있어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성도 40%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 완성도 0.4라고 하겠습니다. 평균법은 이거 전부 기초 제공품 다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가공비, 기초 다 들어가고 단기 착수 완성 400. 그리고 기말 제공품, 이게 중요합니다. 이 완성도를 곱해줍니다. 50에 0.4를 곱하면 5, 4, 20이니까 20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더 하면은 820.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게 3번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종합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는 꼭 아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다음 중 원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에 합계해 있다. 제가 앞에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맞는 말입니다. 2번 제공품에 기초, 기말 재고가 없는 경우 단기총 제조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같다 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먼저 이 제공품 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공품, 이게 T 계정을 보통 원가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자주 그리는 건데요. 기초랑 기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자를 쓸 건데요. DM이라는 거는 직접 재료비인데 Direct Materials의 약자고, DL, 이건 직접 노무비입니다. Direct Labor고, OH, 이거는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데 오버헤드 코스트의 약자입니다. 여기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거 세 개 합해서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총 제조원가 이고요. 이쪽에 들어가는 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거는 진짜 필수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보자면 제공품의 기초, 기말 재고가 없는 경우에 단기총 제조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같다라고 하잖아요. 이 기초하고 기말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차변 쪽, 단기총 제조원가랑 대변 쪽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3번,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되지 않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의 합계이다. 맞는 말이고요. 4번, 기회 원가는 여러 대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 선택하지 않는 대안의 기대치 합계이다. 이 합계가 틀렸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대안의 기대치 합계가 아니고요. 선택하지 않은 대안 중 차선, 가장 내가 선택한 거 이외에 그 차선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그게 기회원가이기 때문에 이 기대치, 대안의 기대치 합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이것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의 정의죠.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및 거래 징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2번,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 원칙은 이게 맞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3번,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아니고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이게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전세버스 운송 용역, 이거 과세고요. 과세니까 면세 대상 아니고, 골동품 중개 용역, 이것도 과세입니다. 도서 대여 용역, 이게 면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일반적인 교육 용역은 면세인데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 용역, 이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4번의 정답은 3번 도서 대여 용역입니다. 15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총 매출액, 매상 매출구 연체이자, 매출 애누얼이액, 매출 할인액, 판매 장려금, 지급액, 배송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꽤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그래서 총 매출액, 먼저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총 매출액 100만 원이죠. 매출 애누얼이랑 매출 할인액은 차감을 합니다. 매출 애누얼이액이 16,000원. 그리고 매출 할인액이 3만 원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과세 표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95만 4천 원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이게 3번인데요. 외상 매출금 연체이자, 이거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을 안 합니다.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를 안 합니다. 그리고 판매 장려금 지급액이랑 대손금, 이거는 포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세 표준에다가 총 매출액에 차감을 안 하는 겁니다. 이 판매 장려금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판매 관리비잖아요. 손익계산서 판매 관리비 같은 성격이니까 매출액에서 차감을 안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손금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서 이렇게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세액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법상. 그 대손세액공제를 통해서 가감을 하기 때문에 이 과세 표준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차감을 안 하는 것이죠. 고려할 거는 매출액, 매출 애누얼이액, 매출 할인액만 고려해서 3번 95만 4천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